IQ가 만약에 95 정도 된다, 충분하다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능도 그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학창시절로 보면 IQ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거는 사람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능 갖고 해결되는 문제 아닌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복합적, 다중적 사고.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문제하고 해소되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해답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소되는 문제예요.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 인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적정량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걸 거의 2000년 전에 공자가 정리를 해줬어요. 다들 머리 좋은 것 다들 원하고, 그래서 사실 IQ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 IQ라는 게 유전된다는 게 이제 상당히 학계에서 밝혀져 있고, 언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바둑 국수에 올라온 굉장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어떤 분의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IQ가 110 정도가 안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저 정도면 130 넘어야 될 거 아니냐, 바둑 되게 잘 두니까. 그 다음에 또 혹은 리처드 파이만 같은 분은 미국에서 자랑하는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잖아요. 리처드 파이만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50? 흔히 이제 130 넘어가면 이제 그 수제 천재급으로 들어가거든요. 150 이렇게 되면. 근데 리처드 파이만이 한 120 정도일 거예요. 이거는 조금 느낌인데 IQ가 130 넘어가면 오히려 큰 학자 되는데 플러스 요인이 별로 안 돼요. IQ가 만약에 95 정도 된다, 충분하다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IQ 100이라는 게 그 나이에 기본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IQ는 뭐냐 하면 선형 논리, 공간 지각, 언어 테스트 이런 거잖아요. 주로 이제 공간 지각, 선형 논리를 많이 측정하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모든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진 그 내에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시험이. 근데 우리가 살면서 50대 넘어갖고 시간 제한한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도 숲을 보는 관점에서 뭐 가장 핵심이냐면 IQ 문제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근데 학생들이 만나는 문제는 정답 있는 문제잖아요. 사지선단이 됐든 뭐 논술이 됐든 대부분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7, 80대 될 때까지 만나는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있고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요 분류 하나로 세계 철학계에 한 획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자, 비트겐슈타인 이전의 모든 사람은 철학적 문제든 종교적 문제가 주어졌다 보고 주어진 문제에 답을 찾았던 거예요. 뭘 안 했냐면 이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지 않은 거예요. 자,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가? 사후의 세계는 어떨까? 궁극의 진리는 있는가? 몇 년 동안 물었어요. 철학자들이 대책 없이 3천 동안 물어봤고 해결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단지 해소될 뿐이에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했던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자, 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것이 시대나 민족이나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특히 종교마다 다르잖아요. 인류 공통의 신의 데피니션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문제하고 해소되는 문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대부분 선형 논리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답이 누구나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해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소되는 문제예요. 어떤 점에서 건강이라는 문제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해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해소되는 문제일 수가 있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상태도 아까도 했죠. 나이,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음식, 수면, 여러 가지 적어도 5개 변수가 삼국선을 그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령별로 다 달라지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는 없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시대나 어떤 공간을 떠나서도 정지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지된 상태가 없는 데서 어쩌면 토끼의 뿔을 찾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하나고 답이 하나잖아요. 1대1 대응이잖아요.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고 해소되는 문제는 1대 다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뒤집으면 배경이 보여요. 배경을 쭉 보는 사람은 세상은 단선적이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란 말을 좋아하게 돼요. 지능도 그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학창시절로 보면 IQ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거는 사람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능 갖고 해결되는 문제 아닌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복합적, 다중적 사고. 그러면 복합적, 다중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 인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적정량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걸 거의 2000년 전에 공자가 정리를 해줬어요. 자, 자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면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지러울 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반대가 뭐냐면 다른 데서 들어온 지식이 없고 내 개인적 주관, 신념에 가까운 개인적 주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 있죠.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굉장히 주관이 있고 똑똑하게 판단하는 척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위태로울 태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만 들어갖고 정보가 많아지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망이라 그래요. 어지러울 망이라 그랬고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 정보를 편협하게 받아들인수록 자기 주장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태롭다 그래요.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있어요? 그 정답을 찾아가고 정답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리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리듬이에요. 그럼 정답이 어딘가요? 자, 이게 또 바로 중요도 문제입니다. 그건 정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자나 이 책을 썼는 이분이 1980년도에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정보를 굉장히 많이 모으면 너 스스로 오히려 이 출력을 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떨어질 거라 했는데 1980년도는 이 말이 거의 한 80%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자, 챗GPT의 그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지금 조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객관적 정보라고 느꼈던 것도 시대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는 게 부작용이 좀 있다고 너무 많이 모으면 자기 주관이 없고 뭐 그냥 백과사전처럼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많이 느껴보죠. 그런 거. 근데 그게 1980년도까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지구상에 누가 가장 많이 알아요? 챗GPT죠. 됐죠? 지금은 부작용을 느낄 만큼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는커녕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해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쌀국수. 베트콩. 사이공. 호치민. 다낭. 자, 지금 5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징기스칸 또. 게르. 유럽 제페 좋아요. 별, 몽골 밤하늘. 내륙국. 내랑 5개 범주잖아요? 가장 최근에 몇몇 들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오해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결론은 뭐냐면 참혹할 정도로 기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낳는 서글픈 진실이에요. 자, 이게 스마트폰 액정이라 합시다. 유리판이라 하면 지식이 먼지처럼 쫙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내일 스쿨바 쓱쓱하면 다 보이죠. 자, 그 지식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보세요. 이게 유리판이에요. 먼지 안 쓸 지식이 있어요. 자, 내가 보여줄게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시각적 반사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스마트폰 세대를 딱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볼거리, 안 볼 불능증. 볼거리를 내가 봐야 되는 걸 안 보는 걸, 이 욕망을 억제하는 게 불가능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적각적, 시각적 반사일 뿐이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스틱해야 돼요. 내 체 표면을 통해서 내한테 스며들어야 돼요. 내 골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제스처 속에 뚝뚝뚝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내 표현에, 내 얼굴 표정에, 내 땀방울에 그게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걸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땀에 젖은 생각을 하라. 그걸 1차적 창의성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챗GPT가 죽어도 다시 깨어나도 못하는 게 이겁니다. 땀에 젖은 감정, 땀에 젖은 느낌을 동반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재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면서 침을 튀기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그래서 이 책에서 1차적 사고,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느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아름다운 무슨 형용사가 됐던,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 됐던, 하나의 물리학 방정식이 됐던 1차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한 대상이 출현했어요. 그러면 2차적 창의성은 뭐냐 하면 그걸 나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거는 나열과 배열의 결과입니다. 자, 나열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공간상으로 나열이 있고 시간상으로 나열이 있어요. 시간의
길이의 기호를 나열한 게 4분음표, 8분음표, 쉼표, 도돌이표. 우리가 음악학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시간의 기호입니다. 소리의 시간적 나열. 소리의 길고 짧음, 쉬는 시간, 이 모든 걸 시간상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딴딴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장르를 출연한 거예요. 자, 그럼 공간적 배열이 뭐겠어요? 간단히 바닥 타일을 까는 걸 생각하면 돼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패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자, 색깔의 공간적 배열이 뭐죠? 그게 인상 파악하죠. 그 다음에 형태의 공간적 배열인데 바둑판이 무한대까지 펼쳐졌다 하고 2차원 평면에 바둑 알을 하얀돌 흰돌 짝짝 놔보세요. 자연은 2차원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 바둑판을 휘어보세요. 2차원 공면이 되죠. 2차원 공면에 모든 마디점에 물체를 얹어보세요. 그럼 그 물체가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물리학에서 위치 에너지라 그래요. 시공의 2차원 공간에 질량을 배열하면 바로 그게 배열이 되고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오직 배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레고 블락이 있어요. 레고 블락을 시간상으로 나열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레고 블락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시간상으로 나열하면 안 바뀌죠. 그대로 시간상 동일한 게 반복이 되죠. 반복. 근데 그걸 레고 블락을 세포로 바꿔 놓아 보세요. 자, 세포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죠. 세포는 반드시 시간상으로 반복을 시키면 세포가 만나는 시간은 레고 블록이 만나는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시간에 텐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포를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간상으로 배가 부를 때, 배가 느낄 때, 성욕을 느낄 때, 안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안 느낄 때 모든 순간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 시간이 즐겁고 빨리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물학이 만나는 시간은 일정한 선정적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 곡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텐션이라고 그래요. 시간에 텐션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에서는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늙어가죠. 시간상으로. 늙어가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죠. 어떤 존재가 있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는데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갔다고 지각을 못하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외부 정보가 굉장히 많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정리를 하면 내부 시스템적 배열이 생기잖아요. 내부에 어떤 공고한 시스템이 생기면 그게 바로 셀프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아를 중심으로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일상인데 내부가 강해지면 독선적으로 가요. 그걸 위태롭다 그래요. 그 다음에 외부만 많아지면 헷갈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이 과정을 리듬이라 그래요. 리듬은 자 먼저 레고 블록 갖고 생각하면 돼요. 레고 블록 하나, 그게 음표가 됐든 단어가 됐든 레고 블록 하나를 딱 뒀을 때 이 하나로 갖고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들었어요? 하나는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브레인 과학자들 뭐라 하냐면 브레인 하나로 갖고는 마음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인간,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사이 간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인간은 혼자 인간이 될 수 없죠. 인과 인 사이의 관계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네. 혼자로서는 관계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포면 요 세포라는 거는 반도체 결정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레고 블록은 플라스틱인데 얘들은 동일하게 시간상으로 반복을 했을 때 동일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동일해질 수가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바로 세포들이 모여있는 우리 타세포 동물한테는 살아간다는 현상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살아간다는 거. 이 이야기는 우주든 인간이든 우리의 이 사고 과정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확산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확산하는 거는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내 전체를. 수렴하는 거는 내 셀프를 세우는 거죠. 수렴만 하면 독선적이 돼요. 확산만 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정답 어디 있느냐? 매 순간 확산과 수렴을 리듬 있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리듬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확산과 이론성,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정신작용에서. 그게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주의 물질이 모여갖고 별을 만들고 갤럭시를 만드는 거는 바로 수렴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 시간상으로 내버려 두면 분해하잖아요. 분열과 수렴의 끝없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 바이브레이션을 바로 리듬이라 그러고, 수렴과 분산의 리듬을 갖고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 그러고. 자, 그럼 요약하면, 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반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 같으면, 세포 같으면, 사람인 같으면 이걸 시간상으로 반복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 전하고 하루 후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뭐가 출현했죠? 차이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뭐에서 출현했죠? 반복에서 출현했다는 거예요. 밸런스 포스트 모더니즘 요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차이가 왜 생겼어요? 시간상으로 반복해서 생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차이와 반복이라 그래요. 그럼 차이에서 뭐가 생겼어요? 바로 가치가 생긴 거죠. 코카콜라를 마실 건지 펩시콜라도 차이가 없으면 못 마시잖아요. 맛의 차이, 형태의 차이, 호감도의 차이. 차이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 사회적 환경에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끌리는 쪽으로 행동하죠. 그 끌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구미에 맞다는 거예요. 차이가 바로 밸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생명 현상에서는 내가 의도를 하든 창의적으로 들어가든 안 가든 반복을 하면 동일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 자체가 차이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차이에서 가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차이에 리듬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차이가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흘러가니까 시간상으로. 건드려 드릴게요. 피자를 만약에 3조각을 먹는다 합시다. 첫 번째 먹는 조각, 두 번째 먹는 동일한 피자인데 다 다르잖아요.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자동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복해서 생겼잖아요. 됐죠? 우리 생물학적으로 식욕이든 뭐 성욕이든 모든 인간의 욕망은 반복을 하면 바로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그게 내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 달라지는 그걸 바로 뭐냐면 리듬이라 그래요. 그게 예측 범위로 벗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황당하다 그래요. 이건 예술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측의 한계 범위 내에서 차이가 생기는 걸 수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실수를 했는데, 뭐 이상한 실수를 하면, 아, 그래, 신입사원이니까 저 정도 실수할 거라고 실수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정해놓잖아요. 그 범위 안에 실수하면, 아, 당연히 신입사원이니까 그렇게 해 하고 너그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너그럽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 리듬을 벗어나면 카오스가 된다는 거, 화가 팍 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는 평생을 예측 오차의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요. 그게 바로 브리스톤의 프리에너지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예측이라는 그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황당한까지 다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 개방선으로 가요. 그럼 미신까지 믿게 돼요. 미신을 왜 믿어요? 예측의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까지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됐죠? 예측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항상 놀라워하다 끝나버려요.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그럼 신경성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측의 범위가 또 나이 따라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예측의 범위도 항상 리드미컬하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아예 예측을 이만큼 범위를 넓혀주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 만나면 예측 범위를 이렇게 줄여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측의 범위를 가장 신축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을 융통성 있다고 하죠. 상황에 맞게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예측 오차의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센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분위기도 맞춰주고 농담한 분위기 맞춰주고 웬만한 농담에도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 예측의 범위를 신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창의적으로 가는가, 융통성해지는가? 그거는 뭐냐 하면 추상적 사고로 가라. 추상은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단어로 딱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추상성이 발달한 거예요. 그 많은 속성을 다 듣고 이거 아니냐고 탁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추상성이에요. 자, 구체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한 80대 된 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경우 그런 분들을 한 많이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특징이 딱 잡혀요. 대화가 굉장히 리얼해요. 근데 왜 대화가 쌩쌩하고 리얼하냐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철학 교수를 모셔갖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추상적이죠. 근데 피부에 와닿지 않죠.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발달하면 뭐냐면 정보를 퍼담는 게 큰 대박으로 퍼담는 거예요. 자, 요약해드리면 추상성으로 가게 되면 대규모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핵심을 빨리 간파를 하는데 구체성으로 오게 되면 가장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이외의 세계를 묘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성과 추상성의 리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리듬으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급적 추상적 사고의 진리를 합시다. 그럼 왜 그걸 우리가 추구를 할까요? 진리를 왜 추구하느냐면 아주 간단해요. 진리를 알면 그 예외도 없이 모든 걸 설명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과학사에서는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알면 그 속에서 많은 중고등학교 물리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 하나를 알면 그게 추상성이에요. 왜 인류가 추상성 혹은 진리 이런 걸 추구하게 됐나 하면
개별 지식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캐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무엇 하나를 알게 되면 연역적으로 모든 걸 유추해낼 수 있다는 무엇이 있다면 그에 올인하겠죠. 그게 바로 진리의 축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 많은 철학자가 했던 거, 왜 궁극을 그걸 추구하느냐. 모든 것이 그 하나에서 다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새롭게 만든 용어가 뭐냐면 결정적 지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일반한테 물어보면 그거 굉장히 뭐 추상적 사고 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박사학위 해도 어렵다던데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그 밑에 신하들은 임금이 홀딱 벗고 말을 타고 가도 홀딱 벗었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럼 그 신하들은 임금이 홀딱 벗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누가 임금님이 옷을 홀딱 벗었다라고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누가 소리 질렀어요? 아이죠. 왜 아이는 소리 질렀을까요? 근데 그 많은 똑똑한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요? 간단해요. 당연하지. 임금이 홀딱 벗은 걸 신하들이 이야기하면 신하는 목이 잘라겠어요. 그 불필요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지. 근데 갓난애는 본대로 이야기하니까. 적극적 반응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려워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이게 물리학이고 뭐 상대성 이론이고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브레인이 인지작용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카운트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두 가지는 모든 원시부에 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철학적 사고나 물리적 개념을 수천 가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벌거벗은 임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고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대단한 고급 이론 같지만은 몇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공학을 해보면 이걸 살뜰리게 느낍니다. 미분 방정식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이 그 복잡한 게 그 전자공학을 공부해보면 딱 세 가지로 다 풀려요. 더하기, 곱하기, 부정. 그 네 가지 논리를 조합해갖고 우리는 인공지능까지 다 만들어졌고 우주까지, 달나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임금은 빨가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기본 유닛도 모두를 시간상, 공간성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반복하면 생명체는 반드시 차이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바로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의미라 그래요. 근데 차이가 리듬을 갖게 되면 바로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죠? 의미를 언제부터 알아요? 추상적 사고로 들어가면서부터 범주화된 기획이 출현하면서 의미가 출현해요. 우리는 의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물리 방정식이나 화학식에 의미란 텀은 없어요. 의미는 오직 인간의 정신작용에서 나온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미라는 공기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맥락이라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창의라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의미, 재미, 창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창의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필수 조건이 탈맥락화라는 거예요. 조망이란 말은 전체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우리나라 전체를 어떤 통째로 보게 되잖아요. 달나라 지구 보면 지구가 부분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통째로 보이잖아요. 이 전체로 보인다는 개념이 바로 조망의 핵심 개념입니다. 조망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뭐냐면 조망만 계속 하고 있으면 너무 많은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생각해요. 스토커 된다 하면서 그랬어요. 남녀관계에서. 여자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인데 자기 모든 걸 장악해버렸죠. 그 정서적 맥락에서 완전히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망할 수 없죠. 조망의 가장 핵심은 빠져나오고 두 번째는 감정적 맥락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유롭게 되죠. 그럼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부위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생명은 리듬인데 그렇죠. 리듬이 그리 대단하면 리듬을 잘 타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의미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미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자, 의미에 갇히면 먼저 뭐냐면 내 자의식이 출현해버려요. 뻣뻣해져 버려요. 자연스럽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리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리듬을 왜 잃어버리냐 하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은 왜 생겼느냐? 바로 가치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좌표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자총님이 썼던 자의식 해체잖아요. 자의식이 해체됐을 때 그게 바로 탈맥락화 된다는 거예요. 탈맥락의 구체적인 예가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탈맥락화가 가정이 일어나요. 굉장히 화가 나서 낮에 막 화냈는데 낮잠을 잠깐 자고 나면 화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화는 왜 날까요? 맥락적으로 끈적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맥락이 의미고 감정이거든요. 오케이?
결국은 꿈은 정서적 맥락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감정을 실으려면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면 감정에 실을 시간이 없어요. 의미를 실을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자, 의미를 실으려면 내 정신적 작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주관적 셀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관적 셀프가 묻어나기 전에 그냥 나가라. 리듬의 핵심, 실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릴게요. 리듬을 가지려면 SAA에만 기억하시면 돼요. S가 뭐냐면 스피드, 두 번째 A가 뭐냐면 액센트, 세 번째 A가 뭐냐면 오토마틱. 그럼 첫째 S는 뭐냐면 무조건 빨리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빨리 핵심 뭐라 그랬어요? 셀프가 작동하기 이전 빨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셀프나 감정은 실릴 때 조금 시간이 들거든요. 몇 초 걸리거든요. 그것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액센트예요. 자, 액센트를 예를 들어 줄게요. 아파트에 뭐 엘리베이터 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독약을 뿌립니다. 그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면 이제 숟가락 놓고 가면 듣잖아요. 한 1분 정도 방송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해인가 한 5년 전부터 방송을 듣는데, 다 듣고 나도 소독하는 게 3시에 온다 그랬어요. 이게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말을 하는데, 표준말을 쓰고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내가 왜 캐치를 못할까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AI가 말을 합니다. 자, AI는 뭐가 없느냐면 액센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 생활에서 액센트입니다. 액센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의 액센트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미의 액센트가 더 많아요. 딴딴딴 소리의 액센트도 있지만은 의미의 액센트를. 자, 다른 거 해볼게요. 달아, 달아, 딴딴하죠. 이 태백이 올라가죠. 따단이죠. 항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두에 묻힌 밤이잖아요. 자, 이것도 의미의 딴딴따단이잖아요. 고요하다는 거하고 거룩하다는 건 같은 범주죠. 어두우면 반대 범주죠. 바로 이게 의미의 액센트예요. 그래서 액센트를 주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오토매틱. 오토매틱이 다른 말로 반복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반복을 해갖고 불을 피웠잖아요. 돌리는 반복. 반복을 했을 때 우리는 묘한 무엇이 나와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반복이 오토매틱. 그 다음에 액센트. 그 다음에 스피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공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이나 생각을 잘하는 법은 뭐냐면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자, 여러분들 공식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식님이 자의식을 해체한다. 그것도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회에서 공식이 집대성한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속담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자성어라고 그래요. 그건 공식이에요. 자, 그럼 공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창의성은 뭐냐면 SOA. 첫 번째 S는 sensitivity. 민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O는 뭐냐면 openness. 개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가 뭐냐면 amplifying. 정폭하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과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잉이 세 가지로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의 과잉성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서의 과잉성이 일어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적 욕구의 과잉성이 일어나요. 운동성의 과잉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5살, 6살 때.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노인 되면서 안 움직거리죠. 그럼 그 운동성이 과잉인 사람은 낯선 곳을 가겠죠. 새로운 곳에 가겠죠. 바로 운동성이 과잉이에요. 두 번째, 정서, 감정의 과잉성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자, 공식이 C equal SOA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sensitivity,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자, 민감한 사람들은 많이 상처 입죠. 어릴 때 민감하면 왕따 당하죠. 근데 민감한 사람이 부모나 친구들이 잘 보호해주고 우호적인 분위기 잘하면 민감한 애들이 조심스럽게 외부를 향해서 나가게 되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민감한 사람은 개방된 세계로 나가게 되면 뭘 만나요? 민감도에 의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에 디퍼런스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차이가 뭐죠? 가치라고 그랬죠. 바로 센시티비티가 높은 사람이 오픈니스, 개방성의 세계로 나가게 되면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적 욕구가 폭발하죠. 그럼 지적 욕구가 생기면 외부 세계를 탐색하죠. 그럼 그 지적 욕구는 궁극적으로 두 갈래 길을 가져요. 하나는 외부 세계를 포섭하고 하나는 내부로 들어와요. 내부로 들어와서 뭘 봐요? 바로 자기의 내부 모델, 자아상을 만나게 되죠. 바깥으로 세계상을 만들고 안으로 자아상을 만나게 되죠. 근데 자아상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유전하고 관계 있죠. 개인적 캐릭터하고 관계 있죠. 자아상을 거울 보듯이 마주할 수 있는 거는 어려워요. 자기의 단점, 치부, 자기의 현실적 취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성격적 취약점이. 그걸 마주해야 돼요. 그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기의 자아상을 매 순간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크리에이티브는 처음에 무조건 민감해야 돼요. 이때 민감하다, 차이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바로 밸류라고 그랬죠. 시간적 반복을 통해서 무조건 생긴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은 차이에 민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별 5개 뭐 요리사 같으면 뭐에 민감해야 돼요? 미각에 민감해야 되죠. 모든 예술은 민감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민감성은 차이를 만나고, 차이는 가치가 펼쳐지고, 의미가 펼쳐지고, 그러니까는 지적 욕구가 폭발하고, 그 지적 욕구 폭발이 바깥으로 세계상을 만들고, 안으로 자아상을 마주하면서 바로 고독한 내면의 세계에 침참해 들어가는 거죠. 이어서 고독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의 자아상하고 마주 볼 때, 그때 자기의 유전적 형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드디어 지적 탐구가 폭발한다 그랬죠. 그 힘으로 자기의 내면의 자아상에 흠집난 걸 끊임없이 바꿔가는 과정. 그걸 바로 예술적 자기 창조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니체가 했던 말이잖아요. 예술적 자기 창조의 과정. 그냥 똑똑하다고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탱크를 갖고 개미를 잡는 거예요. 탱크는 개미도 잡을 수 있지만은 개미 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성은 한마디로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부 예측 모델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걸 궁극에서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 그래요.